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라시나 이사오 작가님이 지은 절멸의 인류사라는 책입니다. 일단 책날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약했지만, 아니,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19세기 지브롤터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을 때 위생 상태가 안 좋았던 가난한 집보다 평소 영양 상태가 좋았던 유복한 집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우리의 통념과 반대되는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인류의 진화와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신체적으로 불리한 종이 살아남았다. 네안데르탈린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강인한 신체와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진화 과정에서 멸종된 것은 네안데르탈린이었다.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한 인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기가 없는 쪽이 살아남았다. 침팬치, 보노보, 고릴라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집단과의 싸움이나 집단 내 수컷끼리의 싸움에서 유용한 무기로 사용된다. 반대로 인류의 송곳니는 크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생존과 자기 방어에 유용한 송곳니가 인류에게서는 왜 작아진 것일까? 보온에 취약한 종이 살아남았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몸이 무성한 털로 뒤덮여 있다. 추위와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반면 인류에게는 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인류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모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런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과 신하가 살았다. 왕은 항상 맛있는 걸 먹었다. 하지만 신하는 그럴 수 없었다. 맛있는 게 많을 때는 모든 게 좋았다. 문제는 맛있는 게 적을 때였다. 맛있는 건 왕이 독차지했고 신하는 맛이 없는 것도 불평없이 먹어야 했다. 왕은 훌륭한 궁전에 살았다. 종종 여행을 떠날 때도 왕은 잘 정비된 도로를 달려 쾌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신하는 그럴 수 없었다. 왕이 기린을 보고 싶다고 하면 무더운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와의 싸움도 불사하며 기린을 잡아와야 했다. 왕이 황제 펭귄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추운 남극까지 가야 했다. 왕은 늘 한가롭게 지냈다. 하지만 신하는 그럴 수 없었다. 신하는 나라의 재정관리를 위해 경제학을 배워야 했고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위해 외국어를 배워야 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는 신하와 비슷하다.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유인원은 왕과 닮았다. 유인원은 삼림이라는 궁전에서 살았다. 그곳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육식 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적었다. 반면 초기 인류는 나무가 듬성듬성한 소림이나 초원에서 살았다. 삼림과 비교하면 먹을 것이 부족했고 육식 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컸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여러모로 궁리를 해야 했다. 왜 인류는 결국 쾌적한 삼림을 떠나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향했을까? 물론 이 왕국의 신하는 스스로 원해서 신하가 된 게 아니다. 그도 왕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왕보다 힘이 약했고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하가 된 것이다. 아마 인류도 삼림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건조화가 진행되며 삼림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때 힘이 약하고 나무에 잘 오르지 못했던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에게 패해 삼림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리고 쫓겨난 우리의 조상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가 듬성듬성한 소림이나 나무가 없는 초원은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었던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우리의 조상은 약했지만, 아니 약했기 때문에 유인원이 갖지 못한 특징을 진화시켜 살아남았다. 그들의 후예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다. 이 책은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책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다. 이는 출판 시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정밀해졌고 시료 전처리 방법을 통해 인류의 화석과 유적의 연대가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수정된 것은 단순히 연대만이 아니다. 우리와 네안데르탈린의 관계처럼 인류사의 중요한 주제도 새롭게 해석되었다. 출판 시점 덕분에 이 책에는 이런 새로운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부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 2부 멸종한 인류들, 3부 호모 사피엔스는 현재 진행 중. 네, 그럼 서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인간과 원숭이.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인간은 개나 고양이에 비해 털의 양이 적고 피부가 매끄럽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행기를 탈 줄 알고 어려운 것도 생각해낸다. 다른 생물과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솔직한 생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공유해온 인식인 것이다. 150년 전 영국에서는 찰스 다윈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제창하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윈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물은 진화했다. 둘째, 진화를 통해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셋째, 자연 선택이 진화의 작동 원리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많은 독자의 공분을 샀을까? 생물의 진화를 근거로 개구리가 물고기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에 강한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진화 과정에서 종의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코뿔소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가 갈라져 진화했다고 해도 트집 잡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연 선택이 진화의 작동 원리이므로 느리게 달리는 사슴은 멸종되고 빨리 달리는 사슴이 살아남았다고 말하면 대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윈은 왜 비판을 받은 것일까? 그것은 다윈이 자신의 주장을 인간에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원숭이가 연속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자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다. 다윈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의 기원에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사람의 눈과 골반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했을 뿐이다. 책 어디에도 인간이 원숭이 무리에서 진화했다는 말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인간의 진화로 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 선택 등 종의 기원에 담긴 이론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자들은 인간과 원숭이의 연속성, 즉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윈을 공격했다. 여러 종류의 인류가 있었다. 인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일까? 특별하다면 정확히 어떤 점이 특별할까? 사람들은 아마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냈다는 점, 직립보행을 하고 복잡한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등을 떠올릴 것이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것은 계통의 문제이다. 생물학적 종의 분류에 따른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이며 한국말로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생물은 대형 유인원이다. 대형 유인원에는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탕이 속한다. 단순히 유인원이라고만 하면 이들 외에 긴팔 원숭이류도 포함된다. 고릴라는 동부 고릴라와 서부 고릴라 두 종이다. 오랑우탄은 수마트라 오랑우탄과 보르네오 오랑우탄, 그리고 2017년에 발견된 타파눌리 오랑우탄까지 세 종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유인원은 모두 7종이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대형 유인원의 공통 조상은 약 15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먼저 오랑우탄 계통이 갈라져 나왔고 뒤이어 고릴라 계통이 갈라져 나왔다. 그 이후 침팬지 계통과 사람 계통이 갈라져 나왔는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침팬지 계통에서는 약 200만 년에서 100만 년 전에 보노보 계통이 갈라져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 인류는 약 700만 년 전의 사헬란트라푸스 차덴시스이다. 이 화석 인류는 침팬지 계통과 사람 계통이 분리된 직후 사람 계통에 속하게 된 종으로 여겨진다. 화석 인류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를 포함해 25종 정도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화석 연료와 오늘날의 사람을 묶어 인류라고 부른다. 즉, 침팬지 계통과 사람 계통이 갈라진 이후 사람 계통에 속한 모든 종을 인류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존하는 우리는 25종 이상의 인류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 계통과 침팬지 계통이 갈라진 이후 침팬지 계통에 속한 종을 침팬지류라고 부르기도 하자. 이들 계통에도 많은 종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살아있는 침팬지와 보노보는 침팬지류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두 종이란 말이 된다. 모두 멸종하고 말았다. 당신의 달리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 나가면 1등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1등을 차지한 것이 불만족스럽다. 압도적인 차이로 더 당당하게 1등을 하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2등, 3등과의 차이를 크게 벌리기가 쉽지 않다.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2등과 3등 선수에게 부탁해서 달리기 시합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 아예 25등까지 시합 출전을 포기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당신의 경쟁자는 26등 이후 선수들이다. 당신은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성공적이었다. 당신은 압도적인 차이를 내며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다. 이때 압승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신의 발이 빨랐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2등부터 25등까지의 선수가 시합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의 첫머리에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류, 즉 사람과 가장 가까운 생물은 침팬지와 보노보노이다. 따라서 앞의 말을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고쳤을 수 있다.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는 크다. 사람은 압도적으로 특별하다. 사람이 압도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이 생물치고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실제로 어느 정도는 특별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생물로부터 25등까지 모두 멸종되어 26등인 생물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뇌의 크기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의 뇌 용량은 1350cc 정도다. 물론 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즉 변이가 크기 때문에 1350이라는 숫자는 어림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침팬지의 뇌는 약 390cc이다. 사람의 뇌는 침팬지의 뇌보다 3배 이상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압도적인 차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옛 인류인 네안데르탈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에렉투스가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떨까? 더 이상 우리 사람의 뇌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네안데르탈린의 뇌는 우리의 뇌보다 컸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뇌의 크기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1250cc 정도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참고로 사람이라는 종은 뇌의 크기와 지능 사이에 큰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애초에 지능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뇌가 평균보다 작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 두 가지가 이 책의 주제다. 왜 사람이라는 생물의 독특한 특징이 진화했을까? 왜 인류 가운데 사람만이 살아남은 것일까? 이 두 개의 의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부터 그 의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부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 1장 결점으로 가득한 진화. 인류와 침팬지의 차이. 인류와 침팬지류는 약 700만 년 전에 갈라져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700만 년 동안 인류는 다양한 특징을 진화시켰고 현재의 사람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인류 진화의 후반부인 약 250만 년 전부터 우리의 뇌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침팬지류와 갈라진 이후 인류 계통에서 가장 먼저 진화한 특징은 무엇일까? 화석 기록을 토대로 보면 최초로 진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직립 이족 보행과 송곳니 크기의 축소가 그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인류와 침팬지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침팬지류에서 갈라져 인류가 된 이유를 위의 두 가지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직립 이족 보행부터 살펴보자. 직립해서 두 발로 걷기와 두 발로 걷기는 다르다. 하지만 흔히들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예컨대 닭이나 캥거루도 두 발로 걷는다. 하지만 몸통을 고추 세워 걷고 걸음을 멈췄을 때 머리가 다리와 일직선상에 오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직립 이종보행은 어쩌면 그 불편함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특징일지도 모른다. 만약 유리한 특징이었다면 다른 여러 동물 계통에서도 직립 이직보행의 진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능력은 곤충, 익룡, 새, 박쥐 등 여러 계통에서 진화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